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좀 들쑥날쑥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번에 항상 이게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실물 경제, 뭐 시장 나가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물가에 대한 변동성도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투자 쪽에서 보면은 코인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내려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정말로 뭐 돈을 이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는 되게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뜨겁게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파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 네, 대통령이 오니까 일부러 좀 낮췄다. 그런 말도 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이었죠. 이게 얼마냐 했을 때 875원 그랬더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는 이제 대파를 사시는 가정주부들이 네. 말도 안 된다. 시장에 나가 보면은 지금 한 4,000원 정도인데 한 단에, 그렇죠. 그리고 싸게 사서 3,000원 정도인데 875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사실 이 가격이 정부 지원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로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충분히.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한 단에 875원 주고 사는 거는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때문에 또 떠들썩했었죠. 근데 네. 이 이슈가 왜 나왔느냐? 물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워낙 그 물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2월 달에 이제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목표로 했던 2% 가기에는 조금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어떤 국가의 정부의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살기 힘들다. 네. 왜냐하면 내가 예전 같았으면은 뭐 1,000원에 아니면 10,000원에 얼마 주고 살 거 지금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장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총선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뭐 물가의 총력을 안 기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입에서도 이제 물가의 총력을 기해달라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사과 가격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과 지금 소매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10개 들이가면은요 한 24,000원 정도에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건 이제 정부 지원 할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못난이 사과 이 정도가 이제 하나당 한 2,4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실제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할인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실제 도매 가격을 본다 그러면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소매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그 왜 그러느냐? 할인 지원, 정부가 이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서 지금 소매 쪽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마트도 또 자체적으로 할인하고 있다 보니까 도매가 2배 올랐으면 소매 가격도 더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확실히 이제 정부의 그 물가 지원, 이 금액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만약에 그 지원 끊기면 더 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누르고는 있다. 물가를 누르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누를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대규모 할인 지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이제 경제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을 꼭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투자 얘기, 그 다음에 경제 얘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는 경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유가입니다. 그냥 네. 유가가요,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공급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뭐 오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석유를 뽑아내는 생산하는 이런 국가들의 연합체인데 여기서 이제 공급 줄이겠다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제 유가의 기름을 뽑아내는데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가 회복세인데 왜 유가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름입니다. 네. 그럼 거기서 수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은 한계적인데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 회복이 되다 보니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4월물로 본다 그러면은 한 83달러, 85달러 이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물가 잡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봤을 때 물가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국제 유가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유가 오른다 그러면요. 일단 기름으로 안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요. 다 네. 기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돼요. 그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1,000원 주면 사올 거로 우리는 1,200원 주고 이제 사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상 물가에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영향이 미치는 게 크다. 당분간은 유가는 좀 오름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렵습니다. 아까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아끼는 거예요. 사실상 네. 저희 쪽에서는 먼저 아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득 증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방송을 보시는 시니어 세대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이 63세부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정년이 55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비가 없는 거죠. 아끼고 아껴도 사실상 힘들다 보니까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시니어 세대, 약간 중장년 세대가 굉장히 좀 소득 부분에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소일거리라도 하셔야 된다.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셔서 일단은 소득 창출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은퇴의 준비겠고 또한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뭐 젊으신 분들이 이 방송 보신다 그러면 이제 은퇴 준비를 꼼꼼히 하시는 거. 뭐 대표적인 게 이제는 개인연금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3종 세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투자상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17년 만에 금리 인상.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예견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관심은 얼마나 오르냐였는데요. 단기 금리를 0에서 0.1% 수준으로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리기 싫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책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일본 은행이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높였을 때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버티지 못할 거다. 그래서 역시나 예상대로 0.1% 이제 금리를 높였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뭐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는 건데 그러면 엔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드디어 이제는 금리가 높아지니까 내가 엔화 투자하길 잘했어 라고 하실 텐데요. 0.1% 아주 조금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뭐 정책이 변화됐다는 것에 의미를 둬도 실제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오히려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과도하게 금리를 높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엔화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일본 은행이 인상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딱 엔화에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지금 현재 엔화가 883원으로 900원 이하라서 아직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화 가치가 사실 발표된 이후에 이제 엔화 가치가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정체되거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늦지 않다. 근데 확실히 한 거는 타이밍을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늦으면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엔화 쪽에 자금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밝혔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밝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엔화 투자는 지금이다. 그럼 네. 일본 증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본 증시는 워낙 탄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좀 있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일단 ETF 상품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ETF 상품을 통해서 증시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증시에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주가가 조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엔화 투자라든지 아니면 일본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변화의 기조는 일어난다. 그래서 조정기는 분명히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을 때에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틱톡 인수그룹 구성 예정.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의 말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틱톡이 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중장년층은 틱톡이 보지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해외 나라에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든지 너무 많이 인기가 많은 사실 메신저입니다. SNS 채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숏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짧은 영상들 올려서 인기를 끄는 건데 이 틱톡이 미국에서만요. 이게 1억 7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문제가 이 모 기업, 이걸 만든 기업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 기업이다 보니 이 개인 정보가 이제 중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무엇보다 대선입니다. 미국이 지금 대선 시즌이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틱톡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이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이제는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이제 법안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재무당국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뭐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업 공개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지분율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던 것이 이 바이트댄스라고 있어요. 모기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분을 팔아라. 만약에 니네가 지분을 팔지 않으면 다운로드하는 거 금지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이 틱톡에 대한 이 지분을 딴 곳에 나누어 주든지 기업 공개하라는 얘기겠죠. 투명하게 이거든지 이거 안 지키면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금지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마 지금 틱톡의 사면 초과에 지금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힘겨루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다가 네. 중국 앱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감이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에서 그런 우려 목소리가 먼저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앱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사용하고 재밌는 건 청년층에서 되게 재밌기 때문에 쓰는데 네. 사실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틱톡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겠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제가 만나보면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지 아직 틱톡을 활용해 갖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인기가 많은 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업 가치가요. 최소 80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6개월 안에 틱톡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일단 앱스토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이제는 프로그램 깔 때 모바일에서 앱스토어라든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퇴출되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모 기업 바이트댄스가 어떻게 이걸 대해서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직 상원이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비하겠죠 당연히. 로비해서 어떻게든 뒤 엎으려고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리전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런 걸 아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잘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문우신 전 재무장관이 나섰지만 600억 달러, 80조 원짜리 초대형 기업을 6개월 안에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있죠. 트위터 지금 뭐 X로 바뀌었는데 그 이제 단문 문자 메시지 트위터를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을 때에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커요 기업 가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안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야, 틱톡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실 텐데 그냥 틱톡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서 지금 중국이 열세를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로비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근데 단순히 이게 SNS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무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한다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소폭 상승했고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네. 우선 공시가격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주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네, 내 재산과 관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그냥 말 그대로 그겁니다. 정부가 국세 당국이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보통 세금을 내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재산에 대한. 네.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 그 가격을 공시적으로 해서 이 가격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가 사실상 공시가격이 필요하잖아요. 정확하게 네. 세금을 매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 시세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공시가격이고 보통 우리가 토지를 얘기할 때 공시지가라고 얘기하죠. 땅지자 해갖고. 그래서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지가 아니면은 공시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나온 게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분에 대한 이제 공시시가를 얘기하는데 이게 1.52%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좀 더 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공시가가 중요한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의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근데 행정 자료 한 60개 이상이 이 공시지가를 추종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재산세죠. 네. 재산세도 이 공시가에서 달라지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예요. 아마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예민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 잘 다니다가 은퇴하잖아요. 직장 딱 나오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근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일단 재산을 추종하게 됩니다. 재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육식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재산가액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 와, 그 무시 못합니다,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이 공시가에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오르겠다, 적어지겠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일상에 그냥 진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네. 이제 공시지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롤러코스터 흐름이었던 것에 비해서 소폭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롤러코스터 한 이유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한 4에서 5% 정도 공시가가 올랐었어요. 그게 네. 평균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야 이거 현실화하자 이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공시가는요 시세의 한 80% 정도로 책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게 책정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그러면 현실화하자, 막 90%까지 올리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올랐습니다. 현실화자 이거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네. 두 자릿수로 오르다 보니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종부세 폭탄 맞고요. 그다음에 뭐 재산세 폭탄 맞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되돌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2023년도에 공시가가 마이너스 18%였습니다. 더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하락했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또 이번 연도도 된 거예요. 사실상 네. 과거에 비해서 1.52% 오른 거고. 그래서 소폭 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시가에서 핵심적인 게 바로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 이걸 막 90%까지 하겠다. 현실화율을 거의 뭐 나중에 가서는 현실화율 로드맵이라고 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이걸 100%, 90%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3년도에 69%로 정했고 올해도 똑같이 69%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폭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실화율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 시세에 이제는 곱하는 거거든요. 현실가율을. 근데 0.69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공시가가 올랐을까? 그 시세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소폭 이제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편차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네, 다 오르진 그러니까요. 않고요. 네. 이 공시가격 상승 하락의 방향을 보니까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들만 오른 건가요? 올랐죠. 특정 지역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5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이 3.25%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이 1.93%, 뭐 대전이 2.62%, 세종, 경기, 충북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 아까 공시가가 오른 이유가 현실화율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세가 오른 건데, 네. 근데 왜 이쪽이 시세가 올랐을까라고 본다면 공통점이 뭐냐면 GTX입니다. 철도망, 네. 철도망 호재가 있는 것만 올랐어요 작년에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감자였는지를 아마 아셨을 겁니다. 특히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의외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 충남, 전북, 전남 다 공시가 떨어지고 사실 안 좋았는데 충북이 올랐어요. 충북이 1.12% 올랐거든요. 네네. 되게 이거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답을 드릴게요. 청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주. 청주. 예, 왜 그러냐면 청주가요 충청권 최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그 비수도권 지역 안에서 보면은 단일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세요. 이게 87만 명 사십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느냐? 여기에 거대 산단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G 생건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생명건강도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송도 있죠. 생명과학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는 살고
계시다. 근데 여기에 또 호재까지 들어옵니다. CTX, 그러니까 충청권에 되는 광역철도인데 이것도 윤 대통령이 또 지하화해서 통과시키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작년에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청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충북이 1.12% 정도 이제 공시가가 오르게 된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올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이거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양극화. 그게 또 이번 연도의 또 핵심이다.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택 가격을 좀 살펴보다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또 어딜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명인이 사는 아파트가 거론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서울 지역도요. 또 편차가 나눠져요. 네, 오른 지역과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서울 지역도 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오른 쪽이 송파, 양천, 영등포, 동대문, 강동, 마포 뭐 이런 쪽이에요. 뭐 강남 당연하겠고요.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송파, 양천, 영등포, 그다음에 강동, 마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강벨트예요. 한강 라인으로 올랐어요. 한강 라인으로 서울은.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제일 1위, 그러니까 공시가 1위 아파트가 있죠. 바로 이제는 청담동에 있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인데요. 아마 여러분 올림픽대로를 쭉 타다가 공항 네. 방면으로 김포공항 방면으로 쭉 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한 뭔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사실 청담 쪽에서 그게 건물이 뭐냐면 저도 깜짝 놀라요. 지나갈 때마다 층고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딱 보면은요, 자랑스럽게 커튼을 열어놓으세요. 샹들리에. 그 이만한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밖에 다 보여. 너무 화려해요. 네. 거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기인데 거기가 바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인데요. 일명 이제는 어떻게 부르냐면 PH, 줄여서 PH 129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 주소에. 네. 그래서 이제는 더 펜트하우스의 약어로 해서 이제는 뭐 PH란 쓰고요. 129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129냐? 이 청담동 129 지번입니다. 192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29라고 정한 거예요. 아무튼간에 거기가 이제는 1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4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지금 164억 원 공시가로. 이게 공시가로 164억 그러면 시세로는 200억 원에 넘어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괴리감이 있죠.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사실 비싼 땅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공시가 발표되면서 항상 뭐 1, 2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공시 가격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아무래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공시 가격 발표 후에 매물을 내놓거나 또 회수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올해는 이 공시 가격 변동폭이 좀 적다 보니 시장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가 1%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다 오른 게 아니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부동산 시장에 사야 된다 아니면 뭐 팔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총선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 때문에 네. 공약이 막 남발되고 있거든요. 포퓰리즘이 막 남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가장 쉽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쪽입니다. 뭐 네. 개발하겠다, 뭐 들어보내겠다, 철도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철도 놓겠다, 이거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공약이 실행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명룡대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 여야의 거물 정치인이 붙은 데가 계양이거든요. 네. 거기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철도 들어올 수가 사실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원래 철도 계획이 없어요. 거기가 철도 놓겠다 얘기하죠, 연장하겠다 얘기하죠, 9호선 들어보내겠다 얘기하고 뭐 지금 공약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대로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성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겠느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뭐냐 그러면 아까 지난 정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시가격을 말 그대로 시세와 맞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시세랑 맞췄는데 공시가격을 근데 만약에 시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나의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는 꼴이 생겨요. 이런 그렇죠.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네. 항상.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비판받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현실화율이 로드맵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현실화 됐었고 네. 오히려 이제 공시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정했던 이 현실화 로드맵을 아예 그냥 폐지를 하겠다. 지금은 이제는 폐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69%에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부동산 시장에 괴리감이 있는 거를 뭐 이거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합니다. 예, 찬성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것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는 잘못된 규제 같은 거는 없애주는 게 더 맞지 않나? 물론 뭐 생각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이게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 뭐 입장차가 다 다를 텐데 네. 일단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현실화 로드맵은 너무 규제 중에서도 사실 잘못된 방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가 된다면 네.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부자 감세 시비로 이어지진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부자 감세 시비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 논리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상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놓게 본다 그러면 사실 이 현실화 로드맵 있기 전부터 사실 이런 문제는 항상 있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뭐 정치 아젠다로서 뜨겁지 사실상 시장으로 가보면은 부자 감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뭐 정치 논리로 본다 그러면 부자 감세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뭐 시장 논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네. 주의할 건 그겁니다. 세수 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수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디서 이 부족한 세수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는 정부의 이제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대로 계속 세수 마이너스 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지출이 많습니다. 정부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적 공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시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항상 이게 부동산 얘기할 때 뭐 부자 감세 아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뭐 현 정부에 대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4월 위기설이라는 지금 부동산 쪽에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정부는 아니라 그래요. 정부는 당연히 부정합니다. 4월 위기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4월 위기에 충분히 논리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건설사를 보셔야 되는데 이 4월 위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건설사가 무너진다. 그런 다음에 건설사 무너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러면은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 대형 은행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제 저축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지거든요. 이게 4월 위기세의 핵심이에요. 건설사 무너지고 지방에 있는 중소은행 무너지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오는 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꼭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말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게 일단 건설사의 현황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가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법정 관리 들어가고 있고 회생 받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갔고 건설사 7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지방 부동산들이 힘들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걸 봐요. 이게 건설사들 돈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큰 메이저 회사, 건설 회사의 회사채는 잘 팔립니다. 잘 이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 건설사에서 내놓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회사채를 내놔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자를 더 준데도 인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구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건설사들이 뭘 하느냐? 4억을 담보 잡고요. 돈 빌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월 위기설이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우려할 만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저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보통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거든요. 저축은행 무너졌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4월 위기설이 뭐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금융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가 뭐 위기를 숨기고 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브릿지론의 만기가 4월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축이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PF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건설사들이요.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뭐 건물을 빌딩을 사야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출 받아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시행사들이 이제는 대출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 그 시행사의 담보를 건설사들이 또 담보를 해줘요.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이제 처음 했을 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는 절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저축은행이라든지 이 금융권에서 고리로 대출을 갖고 오거든요. 이게 바로 브릿지론이에요. 네. 그럼 브릿지론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세웁니다. 그럼 분양을 하겠죠? 그럼 그 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지어놓고 본 PF라고 해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이제 문제가 이 브릿지론이 4월에 만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사실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사들이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본 PF로 넘어가면 문제가 아닌데 1금융권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지금 리스크가 네. 크다 보니까. 끊겨 있어요, 고리가. 그러면 만기 연장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위기설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정부 당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4월에 이 대출 만기가 어떻게 뭐 될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조금 불안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축은행 이 금융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따져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인 6만 가구를 2달 연속 넘겼고요. 악성으로 꼽히는 중고급 미분양은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소형주택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나마 낫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뭘 하냐면 부자 감사 아니냐. 사실상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사실 분들은요. 서민도 계시죠.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사실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의 이제 허들이 뭐냐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가 취득세입니다. 중과되다 보면은 너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과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내가 이제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중과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샀을 때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사시겠죠. 근데 이거를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지방 부동산 가보면 심각하거든요. 뭐 대구라든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권도 마찬가지고 뭐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 물고 터줘야 돼요, 터주기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방 건설사들이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 건설사 무너지면 지방 은행들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뭐 말 그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정책들이 나왔다.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봐요.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분양은 심각한데요. 올해 공급된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분양가가 8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가격 대비 2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신축 아파트 입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조언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이제 분양권 거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청약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무주택자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청약을 꼭 노려보셔야 좀 기다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내가 만약 유주택자고 투자 관점에서 이걸 접근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지금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들어가신 게 낫다 뭐든지. 그래서 왜냐하면 한창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바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한창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떨어졌을 때가 적기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올 거고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투자 자산 시장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6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네. 원래는 1년 후였는데 빨라졌어요. 그 주기가. 해서 6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 들어가면 좀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주 시청자들 자녀 세대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 자녀 세대가 있고 청년이 있다 그러면 아들, 딸 있다 그러면 그분들께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도약계좌입니다. 도약계좌는 저는 청년이라면 조건만 맞는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 5천만 원 만들어주는 게 어딥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있거든요. 이거 원래 50만 원씩 넣기로 돼 있는데 이거 100만 원씩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4.5%.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드림 청약통장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저는 봤을 때 이거 너무 파격적입니다. 2%의 금리에다가 뭐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청년이라면 이런 3종 세트, 정부가 마련한 내 집 마련 3종 세트를 좀 활용해 보시기를. 그리고 내가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 세대라 그러면 자녀에게 너 도약계좌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주택 드림 청약통장 너 관심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초저가 승부 알리 테무의 대공습입니다. 중국 유통망의 글로벌 버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접 판매 플랫폼의 한국 시장 침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초저가, 무료 배송 전략으로 국내 유통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혹시 테무나 알리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테무는 안 해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안 하고. 어떤 점에서 위험한가요? 일단 아마 테무 앱을 까보고 셋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어떤 물어보느냐? 보통 우리가 앱을 셋업을 하면은요, 네. 뭐 사진에 접근하시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알람 허용하고 해서 접근을 이게 뜨잖아요. 그게 전혀 안 뜨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중국 앱에서 이런 게 안 뜨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지를 안 해줘요. 그럼 내 폰에서 뭘 접근하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테무 앱을 깔았다 지웠습니다. 지금은. 알리는 이용하고 알리는 있군요. 이용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도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싸요. 네, 워낙 싸다 보니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지금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는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중국 이커머스 앱들이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 보면은요, 쿠팡이 1위입니다. 역시나 이제는 뭐 3천만 명이 월간 활성자 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예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818만 명입니다. 이게 월간 실사용자 수예요. 부동의 1위는 쿠팡이죠. 근데 2위가 알리라는 게 되게 쇼킹하죠. 우리나라 앱이 아니에요. 정말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빠르게 늘죠. 그 다음에 11번가가 3위. 테무. 아까 말씀드린 테무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2위와 4위가 중국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리와 테무의 특징이 초저가,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네. 뭐 귀걸이 하나가 뭐 몇백 원 수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중국 정부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왜 그러냐면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싸지라고 본다 그러는데, 근데 중국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2021년도에요.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 정부를 되게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양 문화가, 해양 세력이 이제는 대륙 세력을 이제는 봉쇄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을 봉쇄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선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정부가 2021년도부터 뭘 하냐면 이커머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경제 계획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알리와 익스프레스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뚫어내려고 시장을.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딱 보이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알리테모 관심도 없었습니다. 알리테모가 우리나라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만나면 반도를 항상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용해요. 미국도 그래요. 중국 시장 진출할 때는 우리나라 통해서 들어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봉쇄 정책을 뚫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해서 또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중요한 나라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말 초저가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사면은 정말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특히 이런 거에 빠른 젊은 청년들, MZ 세대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테무나 알리가 좀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을 늘리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좀 문제도 있습니다. 가품이나 사기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논란거리네요. 그렇죠. 이제 가품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아마 알리익스프레스 가셔갖고요. 속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속옷 하면은 그냥 우리 애들 입힐 속옷부터 시작해갖고 또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입을 속옷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검색해 보시면 성인 속옷이 그냥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거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짝퉁, 가짜 물건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일단은 가방을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품 가방, 가품들이 그냥 있어요. 이름은 똑같지 않아요. 모양도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명품과 비슷한 가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가품,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것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엔 또 태무깡이라는 게 논란이던데요. 이게 네. 뭔가요? 보통 우리가 카드깡 하면은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난 카드깡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건을 내가 카드로 삽니다. 산 다음에 그걸 이제 현금하는 거죠. 뭐 중고나라에 팔던 아니면 남한테 팔던 해서 네. 현금하는 건데 이걸 카드깡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태무깡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태무깡이 뭐냐면 태무가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 많은 회원을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이벤트를 해요. 뭐 이거 이벤트에 하면은 뭐 정말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뭐 드론이라든지 이걸 줍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내가 그 이벤트를 참여하면은요, 룰렛 돌려요. 사행성 조장하죠. 룰렛 막 돌린 다음에 이젠 1포인트만 다 얻으면 돼요. 1포인트를 얻으려고 딱 했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인 추천하래요. 제가 앵커님을 이제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추천 안 하면 1포인트를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역시나 이제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지니까. 그렇죠. 네. 이게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끌어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카드깡은 신용을 담보로 해서 카드깡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태무깡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을 팔아서 이제는 싸게 산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태무깡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무가요.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사회성 조장하죠. 그다음에 뭐 일명 피라미드 구조로 사람 추천 인재도 통해서 사람 끌어오게 하죠. 이런 것들은 좀 이커머스 세계에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중국 쇼핑 앱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쇼핑몰 업계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 우선은 자국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또 그러실 거예요. 상관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싸게 팔아요. 테무 알리가. 근데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공산품들 있죠. 여러분이 많이 시장 가서 사는 것들, 뭐 전통 시장이든 뭐든 간에 다 중국에서 옵니다, 물건.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수입을 해서 도매 거쳐서 유통시장을 거쳐서 우리 손에 왔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요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테무 알리를 통해서. 그러면 전통시장 가겠습니까? 뭐 사러 갈 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가겠어요? 안 가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매장 가서 물건을 안 삽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물건이나 알리가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무너져요.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들, 소매상들이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 알리와 테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우리나라 진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소매업체들은요 팔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가격에서 밀리다 보니까 안 사거든요. 직접 오는데 뭐 이젠 중국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나섰고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리인을 세워라 이거죠. 지금 환불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환불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테무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을 못 받아요. 그거 다 중국어로 되어야 돼요. 판매자랑. 그거 되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내 대리인을 무조건 세우도록 해서 이런 어떤 규제 정책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정부가 뭐 손 놓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테무 알리의 국내 시장 잠식 계속
확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무섭게 확장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역시나 빨리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개정은 다음 국회에서 아마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끝났고 회기가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는 대부분의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는 $150 이하는 그대로 수입해서 수입해서 내가 쓸 목적으로 수입이 되거든요. 네. 관부가세도 안 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해서 관리 규제가 엄격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